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혹시 김 작가님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아, 스스로에게 어떤 네. 질문이야? 야, 질문 창의적인데요? 네. 제가 근래에 거의 못 들어본 질문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하루하루가 되게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진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었나? 그런 것들을 한번 내 하루를 복귀하는, 돌아보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 원하는 목표나 뭐 그런 거 꿈이 있으면 그 넥스트는 지금 뭐 할까? 딱 요 두 가지 정도 질문.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계속해서 긍정의 질문이든 이런 좋은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김 작가님은 어떤 질문을 하시냐. 근데 사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던 사람이고 남을 통해서도 질문을 많이 던지게 만드는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힘든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저 혼자 있으면서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삶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잡혀서 지금은 이제 그 정해진 수순대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질문을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아요. 혹시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네. 비법 이런 거 있을까요? 운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이 나한테 오게끔 네. 하는 그런 방법 네. 아니면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 보셨으니까 아 그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니 네. 운이 이렇게 따라오더라라는 네. 것들을 많이 듣고 이제 그쵸. 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근원적인 답변부터 한 가지만 드린다면 어떻게 끌어들이 네. 이제 나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냐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매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매력이 막 그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건 아니지 이제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다른 거죠. 저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뭐 외모도 뭐 잘생기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식 분야에서는 수익률 높으면 최고 아닌가요? 그 사람이 투자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분야가 만약 패션 분야라면 당연히 옷을 잘 입고 센스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요리사라는 분야가 있다면 요리를 잘하고 어떤 요리들이 어떤 맛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미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분야에 맞춰서 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식이랑 개인 투자자는 당연히 영상을 볼 때, 저 영상 보고 내가 어떤 종목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영상 보고 주식 공부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가장 많이 보는 거를 내가 잘 갖추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대방을 좀 설득하는, 어쨌든 매력이라는 것도 뭔가 설득이라면 설득의 관점에서 제가 설득했던 사례를 몇 가지만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날개가 없다 그리스 뛰는 거다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 학벌 천국 대한민국 생존 집신서라고 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도 약간 남아 있으니까요.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네.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방대를 나왔는데 네. 지방대를 나와도 잘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담은 책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이걸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총장님 만나셨죠? 네. 그래서 저희 학교 총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10분 동안 미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총장님, 제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그래도 살아서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가끔씩 진로 상담 메일을 보내옵니다. 근데 후배들이 들어오는 메일을 받아보면 뭐 자기가 이번에 우리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입학식 날 부끄러워서 학교에 못 갔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2, 3학년의 친구는 저희 학교 졸업해도 비전이 있긴 합니까? 그리고 4학년의 친구는 선배님 우리 학교 졸업해도 대기업에 갈 수 있긴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총장님
지금 이 제 이야기를 듣고 총장님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당연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계명대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총장님 우리 학교가 지금 명문대학교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좋은 기업에 계속해서 취업하고 그런 숫자가 늘어난다면 저는 그게 우리 학교가 명문대학교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많은 학생들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총장님이 책을 1000권 정도 사주셨거든요. 책 1000권이면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되죠. 15,000원짜리 책에 한 1,000권 정도 되니까. 금액이 결코 작지 않죠. 그러니까 총장님 어떻게 보면 제가 설득을 한 거죠. 매력적인 이야기로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제가 실제로 뭔가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학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모든 학교를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 계명대학교 있으면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노력이 다른데 인정해 줘야죠. 그들의 노력을. 그래야지 대학교 이후에 내 노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형평성이잖아요. 서울대학교 10점 준다면 뭐 서울에 서강대학교 9점 준다면 뭐 대구에 경북대학교 한 5점 준다면 7점 주면 안 될까요? 네, 7점. 경북대학교세요?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많이 나와갖고. 계명대학교 뭐 4점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3점이든 10점 만점에서 그냥 필터링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20살까지가 우리의 전반전이고 20살 이후 인생은 우리 후반전을 한다면 20살까지 했던 내 노력이 후반전에 다 결정지어버리는 부분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맞죠.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게 사회 나가는 첫 단추인데 대부분은 직장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이 전반전의 노력이 후반전을 유리하게 만드는 건 맞지만 전반전이 후반전을 다 결정짓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 장관님,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위 대빵님이 교육부 장관님이고 그 다음에 취업위 대빵님이 고용노동부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님한테 이제 편지를 그런 내용을 보내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바꾸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그 지방대생이 얼마나 취업해서 힘들고 뭔가 이런 것들 좀 바꿨으면 하는 그 현실을 전하고 싶다 해서 두 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실제로 메일을 보냈고 그 두 분을 실제로 만났죠. 만나서 이제 독대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재밌는 에피소드, 이거는 진짜 재밌는 건데, 그 취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인사 담당자 100명의 비밀녹취록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이 시간이 없어서 취업책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했죠. 취업 준비생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예비 취업 준비생. 그래, 군대에는 모두가 언젠가는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 군인들이, 근데 또 시간이 있잖아요. 어쨌든. 저도 군대에 제대해봤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있지만 국방부 진중문고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 15권 정도를 선정해서 책당 한 13,000권을 사줘요. 그럼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서점에 다 비치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한 이제 사성 장군들이 있거든요. 국방부 장관님이 사실 민간인 소속이 그 당시에 이제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1군 사령관, 뭐 2군 사령관, 뭐 이런 분, 한미연합부사령관까지 총 8명, 국방부 장관까지 총 9명한테 편지를 보내요. 대단하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군 시절을 돌아보니까, 군에서 가장 힘든 건 2가지였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가 바깥 생활과의 단절로 인한 그리움.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어떡할까?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 내 친구들이 보고 싶은 거,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걱정되는 거. 근데 그런 고민은 사실 요즘에 뭐 SNS가 발달한다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냥 군 복무 기간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고민이 남자들이 군대에서 이제 나가서 뭐 해 먹고 살지? 내가 다시 대학교로 돌아간다면 대학교에서 어떻게 진로를 잡아서 가야 될까?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적은 문장이 그런 것들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냈다. 이 취업책이 이걸 군대에서 만약에 본다면 그 친구들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많은 장병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국방부 장관님과 뭐 다른 분들, 사성 장군들, 어느 분이 이걸 선정해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담당자한테 누군가는 전해줬겠죠. 이 책을 한번 그 국방부 진주문고에 한번 같이 고민해봐. 근데 그때 저는 뭐가 자신 있었냐면,
이게 테이블 위에, 고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갔을 때 제 책이 선정될 수 있다는 그 콘텐츠에 대한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방부 진주문고에 선정돼서 책이 13,000권이 한 번에 팔렸죠.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야, 이 사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그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했고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할 것 네.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더라도 그 별들이잖아요. 네. 일개 뭐예요? 이 사병 출신이 네네. 그분들에게 그렇게 보낼 수 있고 사병 출신이지만 저는 민간인이니까. 예, 그렇죠. 전 그분들이 부하가 아니니까 이제 국방 의무를 다 했으니까. 네, 의무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좀 담대하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총장님을 설득한 것도 장관님을 설득한 것도 국방부 장관님을 그러니까 뭐 다른 사성 장군을 설득한 것도 명분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매력이라는 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라면 나머지 한 축이 더 있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법 책을 냈어요. 수능 만점 이제 30명을 인터뷰해서. 그래서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럼 이거를 누군가 기사에 써주면 좋겠다 고민을 했어요. 그럼 출판사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책이 나오면 문화부에 많이 보내요. 그게 문화부에서 관할 그거거든요. 예, 책 관련된 예, 이야기들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책 코너가 있거든요. 신간 책 예, 이러면서 맞아요. 예. 근데 사실 그건 너무 많이 쏟아지잖아요. 모든 출판사가 다 보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는 거는 이거 이 교육 관련된 입시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를 찾자. 그들한테는 그분들은 늘 이슈를 찾고 있거든요. 입시 교육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걸 찾고 있겠죠.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수능 만점자를 최초로 30명이나 인터뷰해서 그걸 인사이트를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제가 또 성스럽게 메일 써서 보냈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동아일보 기자님이 한 분이 기사를 써줘서 그 당시에 그 기사가 대한민국에서 SNS에서 가장 많이 공유가 된 뉴스 1위가 된 거예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책도 많은 판매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 책도 이제 자기개발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두 번째 영역은 실리죠. 실리인데 실리가 확실하면 상대방은 선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대부분 다니기 싫잖아요. 솔직히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근데 왜 다녀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실리죠, 실리. 그러니까 이 실리든 명분이든 내가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 명분 아니면 실리. 둘 다 있으면 완벽한 거고요. 이게 명분과 실리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네. 말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살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제가 그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장사 뭐 남들은 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그걸 하다 보면 이런 걸 네. 회사에서 뭔가 샘플이든 뭐 증정용이든 네. 미니어처 샘플이니까 받으려 그러면 네. 이 품위서라는 걸 써서 네. 이렇게 줘야 돼요. 여기는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것 같으니 이런 걸 공짜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항상 직원이 저보고 하는 얘기 뭐냐면 명분을 들고 와라. 아,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죠. 그 명분. 왜 이걸 공짜로 너에게 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너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오면 그 다음에 내가 써줄 수 당연히 있잖아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항상 이 사람이 이걸 과연 어떻게 받아줄까? 네. 나는 이렇게 간절해. 이거는 뭐예요? 다 간절하잖아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명분과 실리 중에 그 명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장난감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때를 쓰잖아요. 네. 부모님한테는 그게 통합니다. 왜냐면 부모님은 자식이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근데 사회는 내 부모님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나 실리 둘 중 하나는 최소한 갖추고.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루틴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사실 루틴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없을 정도로 어이. 너무 열심히 삽니다. 그냥 제가 잠을 줄이진 않고요. 잠은 저는 충분히 자고요. 깨어있는 시간 내내 거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산다라고 얘기한 사람 저 진짜 처음입니다. 왜냐면 진짜 저는 뭐 제 주변에서도 저를 이제 노력의 아이콘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 워커홀릭은 아니세요? 워커홀릭일 수도 있죠. 있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면 뭐 여자친구가 있다고 여자친구는 뭐라 그러세요? 그런 모습을 멋있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약간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여자친구분은 저한테 그거를 좋게도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성실성.
자기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성실해.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일해. 보통 결혼한 사람들이 네. 저를 예를 들면 어른들한테 잘하는 것 때문에 네. 그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대요. 네. 이 장점이었잖아요. 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른들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게 짜증난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보고 네.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원래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건데 예.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늘 일만 할 것 같지만 저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놀러도 많이 가고요. 여자친구랑. 저도 뭐 바깥에서 뭐 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시간도 다 있고요. 뭐 좋은 밥집도 가시고. 네, 좋은 밥집도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호캉스도 가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열심히 해야 할 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모든 순간을 늘 일만 한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이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옛날에 목표가 없을 때는 다 대충 했거든요. 그냥 뭐 노는 것도 대충, 공부도 살짝 대충, 학점 관리도 대충. 지금은 놀 때도 열심히 놀고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이게 좀 명확하다. 그러면 이제 뭐 바둑에 보면 네. 떴던 바둑을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네, 이 그렇죠. 책에도 이제 복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복귀를 할 때 네. 내가 했던 일을 다시 되돌아볼 때 어떤 네. 식으로 되돌아보고 복귀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일단 제가 복귀하는 방법은 세 가지쯤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원래 직업이 작가였거든요. 첫 번째 지금 작가라서 이제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다 쓴 글이지만 그거를 출판사의 편집팀에서 또 교정을 합니다. 그럼 교정을 하고 이렇게 실제 책이 나오면 처음에 제가 쓴 걸보다 훨씬 당연히 좋아져 있겠죠. 네. 그걸 비교해가면서 어떤 대목에서 수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을까 보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럼 당연히 또 한 번 더 성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직업은 원래는 강사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제 강연을 또 했는 거를 녹음을 해요. 이제 청중이 이제 소통하고 있고 네, 예. 제 녹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들으면서 청중들이 언제 웃는지 그리고 언제 좀 재미없어 지겨워하는지 보면서 다음에는 재밌는 거 살리고 재미없는 거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세 번째는 또 유튜브를 하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제가 편집을 제가 주로 이제 컷 편집 같은 거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컷 편집을 하면 이 게스트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집중했죠. 근데 아무래도 카메라도 있고 처음 보는 게스트분이 있으면 저도 긴장을 하니까 제가 열심히 했지만 이 사람의 표정이 못 본 것들이 있거든요. 이 순간에 이 사람 말 끊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순간에 이 말 더 살려 들었어야 했는데 너무 넘어갔구나.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덜어내죠. 내가 잘못한 것들을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으면 덜어내고 그걸 보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서 뭔가 말을 할 때도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지. 그러니까 자동으로 약간 컷편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책을 쓰거나 이걸 여러분의 입장으로 돌아본다면 일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연 같은 것도 여러분도 뭐 회사에서 발표라든가 이런 걸 녹음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에 맞는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에 맞는 방법은 다 다른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복귀는 나의 입장에서. 왜냐? 아까 영상에서 제가 인터뷰할 때 게스트 표정을 못 받는 거는 지극히 1인칭 시점에서만 계속 봤기 때문에 이 사람 표정이 안 보였던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더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실수 안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본 영화가 뭐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남자예요. 그 남자의 와이프가 살인죄를 쓴 거예요. 네. 살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네. 없죠. 나중에 가봐야 하니까. 근데 자기 친구가 변호사가 있었어요. 변호사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도윤아, 내 와이프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 너도 알잖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얘기를 해요. 변호사도 그래 나도 알지.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죠. 자기 와이프니까. 근데 그 변호사가 딱 DMR 한마디 던져주는지, 도윤아, 근데 네 와이프라는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을 한번 보자. 누가 진짜 범인인지. 모든 증거가 네 와이프를 향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이걸 차라리 변호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는 게, 우리 모두는 너무 주관적인 나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그때부터 복귀의 핵심은 결국에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둑을 두는 것도 오히려 훈수 두는 사람이 바둑이 보인다 하잖아요. 예, 그냥 그렇죠. 제3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인생을 직접 살아가고 있을 때는 3자 입장을 절대 못 써야죠. 근데 좀 뭔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면 그걸 좀 복귀를 해서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다. 혹시 이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그 밑에 댓글이 많이 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댓글이 혹시나 보면 내가 상처받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 일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가 네. 못 보거든요. 네. 혹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십니까? 댓글은 무조건 다 제가 보고요. 뭐 유튜브 채널 운영을 관리라는 거를 다른 분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김 작가에 있는 그 댓글에 좋아요나 다는 건 다 제가 다 일일이 다는 거고요. 나쁜 댓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처음에는 저도 사람이니까 상처받죠. 예. 기분도 나쁠 수 있고. 근데 그 나쁜 댓글도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게 비판인지 비난인지. 저는 비난에 가까운 것들은 사실 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건 삭제하거나 그냥 사용자 숨김 처리해서. 왜냐하면 욕설과 아무 근거 없이 이제 그런 게 남기는 거예요. 근데 비판은 제가 어떤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기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자꾸 무시하면 채널이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은 제가 더 나아가는데 성장하는데 저는 밑거름 같다. 제발 이 영상 밑에는 나쁜 댓글을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촬영하실 때 굉장히 이제 각도기님한테 좋은 장비를 많이 이제 소개시켜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지만 다른 유튜브 채널보다 네. 자세히 보면 화질도 더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음향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구도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보통은 이렇게 한 화면에 말씀만 계속 네, 나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시는 이유는 또 어떤 건가요? 어... 편집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게스트 분 때문이고요. 이 게스트 분들이 어쨌든 귀하신 시간을 내서 와주신 거잖아요. 네네. 제가 뭐 쉽게 만날 수 없는 전문가분이나 고수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시간을 내주시는데 저는 당연히 좋은 화질과 좋은 마이크로 보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생각해요. 이거는 제 유튜버, 특히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한 사람으로서 저는 직업에 대한 굉장히 좀 의무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하는 분이 최대한 오셔서 쾌적한 공간에서 기분 좋게 인터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영상 봤을 때도 뭔가 좀 이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분이 기분이.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청자 때문에.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재산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가장 비싸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 뭐 제프 베조스 그분이나 제 시간이나 똑같은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좀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저한테 한 달에 조회수가 평균 한 800만에서 1000만 정도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의 눈을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귀를 좀 더 편하게 듣게 하고 싶고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게스트 분이나 시청자 분이나 저는 인터뷰를 하는 채널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이거는 아니 제가 저도 사실 제 각동이님 장비 네. 바꿀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그 봤던 영상에서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심사임당님께서는 굉장히 하나에다가 핀 네네. 마이크 한 개만 해서 네네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심사임당 100만 넘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네네. 뭐 이제 시작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 장비를 네네. 바꾸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두 분의 각자의 또 방향이나- 방법은 다른 거니까요. 사실 가는 길도 여러 가지 네, 다양한 방법이 다르죠, 있기 다르죠.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저렇게 네.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한테는 그 인터뷰라는 게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는 좀 그 직업에 대한 철학과 직업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러니까 시니컬하게 아니면 비관적으로 살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네네. 봤을 때 지방대 아, 나오고 뭐 힘들었던 경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네, 그리고 그렇죠, 우울증도 앓고 40일에 결혼도 못 하고 마음 아프다. 비관적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도 네네. 너무 긍정적이신 이유, 네. 그 비법, 방법 이런 게 있으면 계속 네.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뭐 부모님한테 영향받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 이제 뭐 아버지도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자식만을 위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쨌든 어릴 때 그런 많은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저는 좀 더 부정보다는 긍정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 날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부정과 긍정 중에서
부정을 선택해서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질문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으로 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저는 책에서 한 가지 관점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아무리 내가 힘들고 불행한 상황에서도 한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긍정과 부정 중에서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부정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고 부정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계속 안 행복한 거잖아요. 굳이 그런 선택을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긍정은 네, 무조건 될 거야, 행복해질 거야, 온 우주에 기도하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 자신의 에너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도 긍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부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긍정해야지 나아질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털도 굉장히 많았고 지금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이제 동남아 이쪽을 많이 담다 보니까 비하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비하가 아니라 네. 제가 실제로 너무 많이 들었던 별명이 동남아시아, 뭐 필리핀,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소말리아, 뭐 이런 말레이시아 늘 듣고 살았어요. 저한테 그 별명을 안 부르는 사람을 저는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였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게 너무 싫었겠죠, 당연히. 근데 커가면서 든 생각은 그래, 내가 그쪽을 닮았구나. 맞아. 그럼 닮았다면 내가 이제 조금 더 관리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적인 외모를 보여야겠다. 그래서 저는 왁싱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좀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옷도 이쁘게 입지 못하지만 깔끔하게 입고 그다음에 뭐 제가 살이 쪘을 때도 뭐 다이어트 좀 하고 하면서 옛날보다는 훨씬 그런 소리도 적게 들어요. 저도 그래서 머리를 작게는 못 만들어서 네. 어깨를 넓히려고 요즘 좋은 해서 방법입니다. PT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빨리 넓어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는 분들의 특징 뭐 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실패해서 또 도전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네. 뭐가 좀 특출나거나 다른가요?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릴 적에 이거는 부모님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제 도윤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어쨌든 뭔가 시도하잖아요. 뭔가 뭐 공모전에도 나가고, 무슨 대회도 나가고, 뭐 영어 시험도 치고 하는데, 제가 뭐 당연히 어릴 때 부족하니까 떨어질 때가 많을 거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도윤아, 너 떨어질 줄 알았다. 너 그러면 왜 시도해? 너 어차피 인생 안 돼. 왜 자꾸 도전해? 어차피 실패할 건데. 또 틀렸니? 또 잘못됐니? 이런 말을 늘 들으면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아이 기분 좋아. 또 도전해야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눅이 들고 사람이 무언가 도전하는 거가 무서워질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도전했고 실패할 때마다 도윤아, 넌 할 수 있어. 우린 널 믿는다. 또 이번에 실패했지만 언제든 힘들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와. 내가 뭘 도와줄게. 너가 이것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우린 언제나 널 지지한다. 내가 안 될 때에도 부모님이 그런 거를 계속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하면 그 친구는 무언가 실패를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작겠죠. 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모님은 사실 선택할 수 없잖아요. 네.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지만 그게 만약에 그런 사랑을 못 받으신 분이라면 적어도 그런 운을 주는 내 와이프, 내 남편은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 자식에게 그런 것도 내가 길러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모님한테 그런 걸 못 받으신 분이라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덩달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금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똑같아. 안 될 거야. 너 어차피 실패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내가 너는 실패했어도 할 수 있어. 도윤아, 이번에 이게 부족했네. 이거 하면 되겠다.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나는 어떤 가요 목소리를 듣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를 내 주변에 좀 준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운을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운이라는 게 사실 뭔가 대단한 뭐가 있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시도를 해야지. 뭔가 어쨌든 밭에 씨를 뿌려야지 그게 자랄 텐데 그걸 안 뿌리는데 자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죠.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맞죠. 그러니까요. 일단 시도해야지. 뭐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시도해야지 가능성이 1이라도 생긴다라는 거. 근데 그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살고 네. 여러 가지 이거는 정말 좀 뭐 제사고 하여튼 되게 네. 딱 지극히 보수적인 경상도에서도 완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내대부터는 나부터는 그게 중요하죠. 바꿔서 나가겠다라는 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실천한 것도 있고 하지 네. 못한 것도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뭘 해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그쵸. 변화되고 내 자식들한테는 네.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좋은 얘기 많이 못 듣고 자랐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해주면 되죠. 맞죠?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책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우는 자동차 키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물론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키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운이 왔다 그랬을 때 그 자동차가 없으면 그 키는 정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책에서도 표현한 게 우리가 흔히 운에 관해서 알고 있는 한 단어가 운칠기삼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70%고 그다음에 내 노력이 30%가 모여서 뭐 성공을 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네. 사실 뭐 운이 80%일 수도 있고 운이 1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를 거예요. 누가 이거 통계 낸다 해서 그 통계가 맞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바꾸고 싶은 거는 운칠기삼이 아니라 그냥 기삼운칠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일단 노력을 다 하고 네. 하고 난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 내가 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뭔가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버티고 해서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나눴던 네. 내용 중에 그러니까 더 많은 내용과 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이 책에 많이 이제 네. 담겨져서 꼭 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요. 또 혹시나 이 책을 진짜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독자들이 이 책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운이 너무 없다. 내 인생이 너무 안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책에서 뭐 응원도 있고 뭐 그런 뭐 지지하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무조건 넌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다만 내가 왜 운이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운을 만날 수 있는지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운이라는 거를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가갈 수 없지만 굉장히 우리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다면 우리 눈에 보여야지 뭔가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나는 되는 게 없고 우리나라 그 국민의 네. 성인 국민 한 절반 정도는 그럴 것 같으니까 최소한 최소 100만 권 이상은 7권의 책, 요 책 전에 제일 네. 많이 팔린 책은 어떤 책입니까? 첫 번째 책 날개가 없다 그래서 뛰는 거다입니다. 요 책 괜찮습니다, 진짜. 네. 제가 이렇게 역순으로 봤지만 네. 이 책을 봤고요. 그리고 요 전 책,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을 제가 아직 덜 봐서 네, 제가 괜찮습니다. 이 책을 다 보고 나서 김 작가님을 한 번 더 뵀으면 좋겠다. 이 책을 보면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는 김 작가님의 마음이신 거고요. 그런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그런 운이 저에게 또 한 번 더 올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김 작가님, 김도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